219년 관우는 한중왕이 된 유비에게 가저로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위나라의 번성을 공격, 이른바 관우의 북벌을 시작합니다. 당시 번성은 조인의 지휘 아래 있었고 완의 수장 후음 등이 반란을 일으켜 남양태수를 붙잡고 관원과 백성들을 검략하여 완을 보존하고 있는 상태가 되자 조인이 제군을 이끌고 후음을 공파하여 참수하고는 번성으로 돌아와 주둔하고 정남장군에 임명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후음의 반란과 연계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조인은 이미 봄 정월에 후음을 참하고 번성에 돌아왔고 관우는 여름, 가을에 북진을 했으므로 후음과 연계했다기보단 반란을 틈타 북진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관우는 조인이 지키던 번성과 양양성을 한꺼번에 포위합니다. 정사 기록에는 포위되었다고만 되어 있는데 조인 같은 장수가 관우가 쳐들어오는데 그냥 그대로 성에만 있지는 않았을 테니 아마 한 차례 이상 관우가 성 밖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금과 방덕이 조인의 구원군으로 남아합니다. 그러나 한수의 홍수로 관우는 우금의 7군을 수몰시키며 대승을 거둡니다. 우금은 항복, 방덕은 사로잡혀 투항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처형되었습니다. 수만 병력과 고위 간부가 포로가 됩니다. 그 기세는 삼국시대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힐 만큼 위력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조는 허도의 수도를 옮기는 방안을 신하들과 진지하게 논의했고 이는 삼국지에 위서, 무제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우의 기세가 워낙 맹렬하여 허창을 벌이고 서쪽으로 천도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는 제갈량이 여러 차례 시도한 북벌과 비교해봐도 관우의 이 한 차례 북벌이 전국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작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관우의 북벌은 삼국의 중심을 흔들었고 당대 조조조차도 수성의 위기를 느낄 만큼 실질적, 심리적으로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너무 빨리 찾아왔고 너무 외로웠으며 결국 더 깊은 함정이 되어 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즉시 서왕을 파견해 번성 구원에 나섭니다. 조조는 또한 이에 동남 방면에 장료를 관우 쪽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양주 26군의 사령관 하우돈도 후일 조조가 주둔한 마피에 장료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하우돈도 소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관우의 병력은 4만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맞상대하는 위군은 서왕, 조인, 하우돈, 장료, 조옹, 허저, 장압처럼 거물급 장수들이 인솔하는 최정의 10만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수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서왕은 포위망 일부를 돌파하고 조인은 버티며 반격의 발판을 만듭니다. 하지만 관우는 여전히 포위를 지속합니다. 문제는 보급, 번성 포위는 장기전이 되었고 관우가 우금의 수만 병력의 포로를 강릉으로 보낸 상태였기에 군량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이제 관우는 형주 남부에서 보급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관우는 영릉성 내상관에 있는 군량을 사용합니다. 이 군량은 원래 송권의 것이었지만 과거 유비가 형주를 분할 점유할 때 그대로 두라는 송권의 동에 하에 남겨둔 보급이었습니다. 형주 지역은 유비의 지배 하에 있었고 관우 입장에서는 전쟁 상황에서 정당한 자원 활용이었지만 오나라 입장에선 군사적 외교적 도발로 간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사호서 여몽전에 따르면 송권은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여몽과 형주 침공을 비밀리에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번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전종이 송권에게 표를 올려 지금 관우의 형주가 방어가 취약하니 지금 공격을 해야 된다고 했으나 이미 여몽과 관우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종에게조차 기밀을 지키기 위해 전종의 표를 무시하고 답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철저히 은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즉 상관미 사건은 빌미일 뿐 형주 침공은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였습니다. 송권은 육손을 표면적 방어 책임자로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여몽을 시켜 침공 준비를 시킵니다. 송권은 마지막에 공격하기 전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관우 공격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조조의 신하들은 이를 송권의 말대로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했으나 동소가 나서 이 사실을 번성과 관우의 본진에 편지를 쏘아넣게 하니 번성의 병사들은 용기백배, 아직 번성과 양양과 면수 일대를 점거한 상태였던 관우는 무슨 생각인지 이것을 보고도 주저할 뿐 돌아가지 않는다. 호삼성은 이를 보고 관우는 비록 송권의 편지를 보았으나 스스로 강릉과 공안의 수비가 굳어서 송권이 단시일 안에 뽑아버릴 수 없다고 믿었다. 또한 물의 기세를 통하여 번성에 다가갔는데 이를 풀어놓게 되면 반드시 앞서 세운 공로를 해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그가 미루는 이유다 라고 해석을 하였다. 관우가 계획대로 남군의 병력을 위군과의 전선으로 보내어 방비가 허술해졌지만 아직 형주를 공격할 명분은 없던 오군이라 적당한 구실만 찾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관우는 우금의 포로 때문인지 미방의 수송 때문인지 육손의 편지를 보고 육손이 협조적으로 나설 거라 오판했는지 양식이 부족해져 상관에 보관되어 있는 쌀을 빼앗았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오나라 군대는 지체 없이 남군과 공안으로 쳐들어갑니다. 오군에는 여몽과 육손은 물론이고 한당, 주태, 서성, 장음처럼 거물급 장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여몽은 병으로 은퇴한 척하면서 무장 병력을 상인의 복장으로 위장시켜 작전을 감행합니다. 공안, 강릉, 영릉,
형주 남부 주요 거점들이 미방과 부사인의 무저항 항복으로 무혈 점령됩니다. 관우는 전방에서 싸우고 있었고 후방은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관우는 형주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리고 상용성에 있는 유봉과 맹달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병력과 군량미가 부족한 상태에서 번성과 양양성을 점령하는 건 힘들며 관우도 그걸 알기에 서왕에게 추가 병력이 오기 전에 상용의 지원군을 요청하여 번성을 함락시키려 했지만 상용의 유봉, 맹달은 현지의 안정화를 이유로 지원을 포기했고 결국 번성도 양양성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상용성의 네임드가 없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하네요. 황권이나 이엄 정도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권, 이엄은 유비가 한중왕이 된 이후 총나라에 작은 반란들이 있었고 내부 단속 중이었습니다. 정사에는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침묵했고 관우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아군이 남지 않았습니다. 관우 패망 이후 유비는 유봉에게 책임을 묻고 자결을 명합니다. 맹달은 조비에게 투항합니다. 조조는 서왕과 대규모 반격군을 투입합니다. 관우는 조해오는 위군과 후방에서 침공해온 오군 사이에서 포위를 풀고 남쪽으로 퇴각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형주는 이미 오나라가 완전히 지배권을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관우는 소수 병력을 이끌고 맥성으로 퇴각합니다.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송권군 마충에게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관우 참수, 관평 참수, 관우의 머리는 조조에게 보내어지고 조조는 관우의 시신을 장례해줍니다. 저는 이 장면만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우가 오나라가 아닌 위나라에게 사로잡혔으면 조조가 어떻게 관우를 대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관우 북벌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관우 북벌의 실패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급 부족과 상관미 약탈, 내부 단속 실패, 유봉과 맹달의 미출병, 서왕의 반격과 조인의 분전, 오나라 움직임에 대한 판단 미스, 육손의 표면 작전의 속음, 전략적 방심. 관우는 너무 많은 적을 상대했고 너무 많은 실수를 외면했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단지 한 명의 장수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촉한의 전진기지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유비는 북벌의 발판을 잃고 제갈량의 3분지계는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송권은 위나라와 동맹을 맺고 조조는 남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삼국의 균형이 무너지고 중원은 위나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공고해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